마음은 빙산과 같다. 커다란 얼음덩어리의 일부만이 물 위에 노출된 채 떠다닌다. 정신분석 이론을 창안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렌즈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국내 최초의 국제 정신분석가가 전하는 아주 쉬운 정신분석 이야기, 프로이트의 의자 들려드립니다. 이 책은 지난 2009년 첫 출간된 이래 심리 분야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대표 심리서인데요. 이 책이 제시하는 정신분석은 자신의 가장 밑바닥 부분인 무의식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가장 부정적인 측면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저자 정도원님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30년 넘게 재직하셨고 미국 샌디에이고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공부한 뒤 국내 최초의 정신분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공부해온 정신분석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대중에게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의도대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신분석이라는 다소 난해할 것 같은 학문을 눈앞에서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총 4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의식과 무의식, 방어 기제 등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로 불안, 공포, 우울, 분노, 좌절, 열등감, 시기와 질투 등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나의 무의식을 발견하여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 중에서 몇 가지 골라서 들려드릴 텐데요. 프로이트의 의자에 기대 앉아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기분으로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좌절. 새로운 정거장에 선 것일 뿐. 인생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나는 좌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 결과를 경험합니다. 기대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좌절이 뒤따릅니다. 좌절은 마음 흐름의 허리가 꺾이는 것입니다. 채우고 싶은 욕구의 흐름이 막히는 것입니다. 갖기를 바라지만 결국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아 나올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좌절은 우리를 슬프고 화나고 우울하게 합니다. 인생에는 디딤돌도 있지만 걸림돌도 많습니다. 좌절은 걸림돌이 만들어냅니다.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해 걸어가다가 걸림돌에 치여 넘어집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때 드는 기분이 좌절감입니다. 이루고 싶었던 것이 클수록 좌절은 깊습니다. 자신의 좌절감이 크다면 걸림돌이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무의식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좌절한 사람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은 에너지를 헛되게 쓰게 합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공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기운이 빠집니다. 좌절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현명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좌절은 폭발합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비극적인 총기 사건도 어떤 좌절의 결과입니다. 억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좌절을 동생이나 강아지에게 폭력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운명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운명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마음은 편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 보면 성격, 방어 기제, 대처 방식이 모두 운명에 해당됩니다.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운명은 사실은 어려서의 경험에서 시작되고 자라면서 스스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면서 그 결과를 피동적으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운명이야 라는 탄식은 늘 반복됩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잠시는 편해집니다. 그러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운명을 바꾸고 싶은가요? 정말 운명을 바꾸려면 내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성격 패턴을 알아내서 그것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절감에 빠져 방 안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좌절로 인해 막힌 마음이 뚫립니다. 하다못해 칫솔을 들고 양치질이라도 하면서 일단 움직이면 좌절의 공회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무풍선에서 바람을 빼는 것은 커다란 망치가 아니라 아주 작은 바늘의 끝입니다. 그러니 일단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좌절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적절한 수준의 좌절은 자아의 힘을 튼튼하게 기르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단번에 엄청난 좌절을 겪는다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은 발병은 피해가면서 면역력을 길러주는 예방주사 같이 현명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살면서 겪는 일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고 나쁜 일은 예방주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긍정적 사고입니다. 좌절은 필요한 약입니다. 강한 칼을 만들기 위해 대장간에서 쇠를 달궜다가 식혔다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좌절은 인생의 종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팝콘 같은 심리, 열등감. 나는 엄마 친구 아들이나 딸과 공부나 능력에서 비교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연봉을 얼마 받는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는 정말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모의 얼굴을 살피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비교 대상이 남이 아니고 같은 집에 사는 형제일 경우에는 더욱더 힘듭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감 있게 하고 싶어도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망설인다는 것은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내가 나의 눈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를 관찰하고 있는 초자아, 자아 이상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자아 이상과 내 자신감 사이가 서울과 부산만큼 떨어져 있다면 나는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열등감은 어린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려서 부모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비판적이면 열등감에 싹이 자랍니다. 비판적이라 함은 어린아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수를 부모가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개 부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원인이지요. 예를 들면 경쟁심 때문에 친척집 다른 아이들과 자기 아이를 비교한다든지 부모의 완벽주의로 인해서 아이의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역시 부모의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열등감은 세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또래에 비해 키나 체격 등에서 신체적인 차이가 있어도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생각에 나는 남처럼 능력이 뛰어나거나 멋있는 것도 아니고 사는 형편도 신통찮습니다. 그런 열등감이 의식의 세계로 올라오면 나는 괴로워합니다. 내 삶의 내비게이터가 정체성의 혼돈을 일으켜 경로 재탐색을 반복하면서 길을 잃고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제대로 주행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운을 차리려 해도 도무지 해낼 자신이 없으니 움츠러들고 머뭇거립니다. 남들은 나와 전혀 달라 보입니다. 걷는 모습도 힘차고 눈빛에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그 눈빛을 보면 내 열등감은 어느새 팝콘 기계 속의 옥수수 알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열등감을 느끼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깨가 숙여지며 배와 허리에서 힘이 빠지니 키까지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나는 내 열등감을 저주합니다. 집 나간 자존심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에 광고라도 내야 할까요? 특히 청춘의 자존심은 수시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자신감을 재는 측정기가 내장되어 있어 자신감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알려줍니다. 자신감은 마음의 연료입니다. 그러나 연료가 부족하다고 자동차를 버릴 수는 없지요. 열등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늘려가면 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남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월감과 열등감의 균형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우월감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균형감을 잃게 됩니다. 열등감 때문에 남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어느새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고 삶의 궤도가 흔들립니다. 열등감이 심하면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남의 칭찬이나 비판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보상작용으로 오히려 남을 깔보는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남을 깔보는 것은 내 열등감이 상대방에게 투사되어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꼭 성급하게 치료해야 할까요? 약간의 열등감 때문에 분발해서 원하는 바를 이룬다면 그 열등감은 본격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한 열등감 때문에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한다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겠죠. 열등감은 늘 지고 있는 등짐입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목까지 조여와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열등감을 내려놓기 위해 하루하루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데 치료를 안 받으면 점점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치료의 핵심은 억압되어 있던 열등감을 의식의 세계로 불러와서 정신분석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내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략적으로는 열등감의 의미 분석, 그동안 동원된 방어 기제의 업그레이드 작업, 대인관계 반복 패턴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한계를 살펴보면서도 그동안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내 장점들을 인정하고 키워서 열등감의 근원인 단점을 장점으로 따뜻하고 포근하게 덮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 하는 경쟁, 시기심과 질투. 부러움, 시기심, 질투는 같은 동네에 모여 삽니다. 그 중에서 우선 시기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미국의 저술가 해럴드 코피는 시셈이란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세는 기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기심을 느끼는 것은 정말 흔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밤거리의 네온불빛처럼 시기심이 반짝이는 것을 느낍니다. 시기심이란 단어는 모든 언어권에 있습니다. 인류의 본성입니다. 어느 배우가 영화에 출연해 받는 수억 원의 출연료나 어느 개그맨이 텔레비전에 한 번 나와서 웃기고 받는 거액의 출연료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나는 시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정신분석학에서도 중심 개념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형제 간 경쟁 승화에서 시기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기심은 비교에서 생깁니다. 나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남이 시기의 대상이 되면 시기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가 나와 달리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잘 나가는 것이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기심은 세상을 제대로 읽는 균형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마음은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 시샘의 대상은 무한합니다. 흔한 것으로 돈, 젊음, 아름다움, 권력, 지능, 재능, 지식, 지혜, 행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도 있고 노력으로 얻는 것도 있습니다. 영어권 속담인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다 라는 말 자체도 시샘의 표현입니다. 시기심은 평준화 전문가입니다. 내 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남의 수준을 깎아내리려 애씁니다. 시기심의 나라에는 전망 좋고 편리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모양의 규격화된 2층 집에 살아야 합니다. 내 집이 조금이라도 덜 좋으면 더 불만이 생깁니다. 보인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게는 없다. 그에게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아. 어째서 내가 못 가진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는 안 돼. 그것은 나에게 더 어울려. 세상이 그래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의 속삭임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의 부정적 에너지는 남을 끌어내려서 나와 같은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러다가 자신이 먼저 죽는 수밖에 없는 함정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시기심에는 악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악의는 시샘을 당하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가 억울하고 황당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가 그 종목에 안 나왔기에 운 좋게 됐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악의적인 거죠. 그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는 시샘을 하는 사람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갑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거칠게 만듭니다. 결국 그 사람 옆으로는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본뜨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시기심입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은 나쁜 시기심입니다. 내가 누구를 왜 시기하는지를 적어보면 지금 내가 누구이고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의 심리검사 판독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잠복해 있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변화무쌍하며 변장술에 능해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시샘을 변장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 옹졸하고 속이 좁다는 것을 사방에 광고하는 셈이니 당연히 그것을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시기심이 많아 라고 누가 지적하면 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그 사람에게 화를 벌컥 내게 됩니다. 남이 나를 시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판독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시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빈정대는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깔보는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도 시기하는 사람이기 십상입니다. 이빨림 뒤에 시기심을 감추고 정반대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시기심에 빠지기 쉬운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어려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일까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은 시기심이 없을까요? 어려서 사랑을 받고 만족스럽게 살아왔다고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를 절대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100% 시기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샘은 어려서부터 마음에 깊고 단단히 뿌리를 내려 어른이 된 후에도 남과 나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이는 내가 이룬 성공 속에는 항상 나와 제일 친한 친구들조차 언짢아 할 그 무엇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겪는 불행한 일에서 우리는 싫지 않은 무엇인가를 느낀다 라는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가 모여서 우글거리는 곳이 사회입니다. 특히 직장은 그런 갈등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남녀 사이의 질투, 가족이나 친구 사이의 시기심은 사적인 영역이고 차라리 단순해서 누가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겪는 시기심이나 질투는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장에는 성격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사는 일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직장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나는 살아 숨쉬는 생물입니다. 밖으로 비집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 안에 그와 내 안에 나가 충돌합니다. 비교적 생활이 단순한 학생 시절보다 숨차게 뛰어야 하는 직장 생활에서 시기심의 활동은 더 활발해집니다. 직장 내 시기심은 평판, 승진, 보상, 임금 인상, 자격증 취득, 인맥 쌓기를 둘러싸고 일어납니다. 우리 집 귀한 자식인 나를 제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와 혜택이 가는 일이라면 전부 다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직장이 시기심의 주요 무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부만 하면 되는 학창 생활도 즐기면서 하는 취미 생활도 아니고 필요하면 바닥도 기면서 돈을 받는 일로 얽혀 있으니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직장에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에서라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분명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경쟁시키기 때문입니다. 수평적 관계가 되면 경계가 더 흐려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보기 싫은 일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그럴듯한 말로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시기심은 직장 안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내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입니다. 직장에서 느끼는 시기심은 내가 남과 비교되어 내 자존심이 위협받을 때 잘 생깁니다. 시기심의 파트너는 열등감과 분노입니다. 열등감과 분노가 구석구석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시기의 대상인 그도 시샘하는 나도 모두 일을 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못 참는 사람이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직장에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서도 입사 동기가 먼저 승진했다는 소식은 정말 나를 놀라게 합니다. 놀라움은 시기심을 부추깁니다. 동기 사이의 경쟁은 같은 조건으로 같은 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 간의 경쟁과 달리 현재의 차이점이 더 확실하게 비교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힘듭니다. 시기심이 긍정적으로 변형되면 나를 발전시키지만 악의로 남아있으면 남을 힘들게 하다가 결국 나를 해칩니다. 일생을 남과 나를 비교하며 시기심에만 묻혀 산다면 인생의 낭비입니다. 가벼운 시기심은 정상 반응입니다. 그러나 시기심이 너무 커지면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러니 달라져야 합니다. 덮어놓고 시샘하기보다는 시기의 대상을 동일화해서 나도 그렇게 되도록 닮고 배울 수 있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안 해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동시키고 있는 시기심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을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가까이 두기에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꾸 밀쳐내려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시기심이 느껴질 때는 차라리 통과라고 자신에게 외치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는가의 자존감 문제입니다. 시기심에 매달리거나 시기심을 없애려고 인생을 낭비하기보다는 내 자존감을 높이는 쪽으로 나를 개발하는 것이 근본 처방입니다.